안녕하세요. 갈대사연 극장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기 앞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재미있고 흥미로운 사연들 계속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자기야, 내 몸에서 낯선 냄새 안 나? 욕실에서 막 나온 서연이 목덜미에 흐르는 물기를 수건으로 훔치며 물었다. 샤워 가운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쇄골은 55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매끄러웠다. 나는 소파에 앉아 경제신문을 읽다 말고 안경 너머로 아내를 바라보았다. 갑자기 무슨 냄새? 아니, 바디워시를 바꿨거든. 장미향인데 좀 진한가 싶어서. 그 사람이. 아니, 친구들이 향수 뿌렸냐고 물어볼까봐. 서연은 찰나의 순간 말끝을 흐렸다. 아주 미세한 멈춤. 30년을 함께 산 부부만이 감지할 수 있는 미묘한 파열음이었다. 그녀는 이내 아무렇지 않은 듯 화장대 앞에 앉아 콧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거울 속에 비친 서연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다. 마치 첫 데이트를 앞둔 20살 소녀처럼 볼에는 옅은 홍조가 피어올랐고 손놀림은 분주했다. 나는 다시 신문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글자는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서연이 흥얼거리는 그 멜로디. 며칠 전부터 집안 곳곳에 부유령처럼 떠도는 그 노래 때문이었다. 비 내리는 명동거리. 잊을 수 없는 그 사람. 유행 지난 80년대 발라드. 서연이 대학 시절 활동했다던 밴드 동아리에서 지겹도록 불렀다던 그 노래였다. 결혼 초 옛날 앨범을 보며 촌스럽다며 깔깔대던 그녀가 왜 이제 와서 이 노래를 다시 꺼내든 걸까? 진혁 씨, 나 오늘 좀 늦어. 고등학교 동창 모임 있는 거 알지? 압구정에서 보기로 했어.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평소 동네 마실이나 다닐 때 입던 편안한 옷차림이 아니었다. 짙은 와인색 블라우스에 몸매가 드러나는 H라인 스커트. 그리고 결정적으로 귀에는 내가 작년 결혼 기념일에 사주고도 한 번도 착용한 적 없던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걸려 있었다. 압구정? 거긴 너무 막히지 않나? 그냥 동네에서 보지 그래. 아이 참 오랜만에 분위기 좀 내자는데 왜 그래? 당신은 정퇴직하고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감이 떨어진 거야. 요즘은 우리 나이대가 더 잘 논다고. 서연은 핀잔을 주듯 말하며 핸드백을 챙겼다. 그녀가 현관을 나설 때 코끝을 스치는 향기는 분명 장미향 바디워시 냄새가 아니었다. 그것은 훨씬 더 관능적이고 도발적인 짙은 머스크 향수 냄새였다. 쿵. 육중한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나는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졌다. 태산건설에서 30년을 근속하고 상무까지 올랐던 나 강진혁의 은퇴 후 일상은 이토록 고요하고 또 기묘하게 불안했다. 우리는 여수에 내려가 펜션을 짓고 노후를 보내기로 약속했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의 하얀 집. 그 꿈을 위해 나는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둔 자산을 정리하고 있었다. 불안감은 곰팡이처럼 피어올랐다. 나는 무언가에 홀린 듯 서재로 들어가 컴퓨터를 켰다. 아내가 관리하던 생활비 통장과 내 퇴직금이 묶여있는 자산 현황을 정리한다는 명분이었다. 하지만 내 손가락은 엑셀 파일이 아닌 카드사 홈페이지로 향하고 있었다. 최근 서연의 씀씀이가 눈에 띄게 커졌다. 백화점이나 마트가 아닌 낯선 지명들이 찍히기 시작한 건 정확히 석 달 전부터였다.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카페 블룸은 결제 18만 원. 경기도 양평군 양수리. 장어구이 전문점 23만 원. 서울 종로구 낙원상가. 악기 전문점 55만 원. 스크롤을 내리는 내 손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양평. 서연에게 양평에 사는 친구가 있었던가? 게다가 악기점은 또 무엇인가? 55만 원. 취미 생활이라기엔 과했고 선물이라기엔 뜬금없었다. 그리고 가장 눈에 거슬리는 내역 하나가 막막에 박혔다. 크루즈 여행사 선입금 100만 원. 1000만 원이 아니다. 100만 원이다. 하지만 이건 예약금일 뿐이었다. 나는 숨을 멈췄다. 며칠 전 서연이 지나가듯 했던 말이 떠올랐다. 여보, 다음 달에 동창들이랑 여행 좀 다녀와도 돼? 다들 환갑 기념으로 해외는 힘들고 가까운데 배 타고 갔다 오자고 해서. 그때 나는 흔쾌히 그러라고 했다.
30년 동안 나 뒷바라지하느라 고생한 아내에게 그 정도 자유는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결제 내역들을 조합해보면 그림이 달라진다. 양평의 라이브 카페, 고가의 장어구이, 악기 구매, 그리고 크루즈 여행. 이건 중년 여성들의 건전한 동창회라고 보기엔 너무나도 노골적인 데이트 코스였다. 나는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다. 거실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는 택시 한 대가 보였다. 서연이 타고 있을 것이다. 압구정으로 간다고 했지만 내 직감은 그녀가 강변북로를 타고 양평으로 향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었다. 유서연. 대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다. 30년간 쌓아온 견고한 믿음의 성벽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실금 하나가 쩍 하고 갈라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나는 서연이 집에 없는 시간을 틈타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내 평생 남의 뒤를 캐거나 소지품을 뒤지는 짓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다. 인사팀 상무로 재직할 때도 나는 늘 원칙과 신뢰를 강조했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내 손은 도둑처럼 떨리며 아내의 화장대 서랍을 열고 있었다. 서랍 깊숙한 곳, 안 쓰는 립스틱과 샘플 화장품들이 굴러다니는 구석에 낡은 앨범 하나가 처박혀 있었다. 결혼식 앨범도 아이들 돌잔치 앨범도 아닌 얇고 빛바랜 대학 시절 앨범이었다. 앨범을 펼치자 80년대 후반의 캠퍼스 풍경이 흑백과 빛바랜 컬러로 펼쳐졌다. 긴 생머리의 서연은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청바지에 흰 티셔츠만 입어도 빛이 났다. 내가 반했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 페이지를 넘기던 내 손이 멈췄다. 동아리 페가수스 정기 공연 사진이었다. 무대 중앙 마이크를 잡고 눈을 지그시 감은 채 노래를 부르는 장발의 남자. 찢어진 청바지에 가죽 재킷을 걸친 반항기 가득한 눈빛의 사내. 그리고 그 옆에서 건반을 치며 그 남자를 황홀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서연. 사진 속 서연의 눈빛은 지금껏 나를 볼 때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종류의 것이었다. 그것은 동경이었고 열망이었으며 가공되지 않은 날 것의 사랑이었다. 사진 밑에 적힌 작은 글씨. 1988년 가을 태우 선배와 함께. 태우. 나는 혀끝으로 그 이름을 굴려보았다.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결혼 초 술에 취한 서연이 한 번쯤 언급했던 것 같기도 했다.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 부르던 선배가 있었다고. 자유로운 영혼이라 어디론가 증발해버렸다고 했던가. 나는 앨범을 덮고 휴대폰을 꺼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입력했다. 양평 라이브 카페 블루문 양평 블루문 사장. 검색 버튼을 누르자 블로그 리뷰 몇 개가 떴다. 분위기 깡패. 양평 블루문에서 옛 추억에 젖다. 사장님 목소리가 장난 아니에요. 신청곡 라이브 최고. 블로그에 올라온 사진들. 어둑한 조명 아래 통기타를 메고 노래하는 중년의 남자. 세월의 풍파를 맞아 주름이 지고 머리카락은 희끗해졌지만 날카로운 턱선과 우수에 찬 눈빛은 앨범 속 그 남자와 정확히 일치했다. 민태우. 그가 거기에 있었다. 그리고 서연의 카드 내역 속 블룸은 18만 원이 톱니바퀴처럼 딱 맞아떨어졌다. 그날 밤 서연은 자정이 넘어서야 돌아왔다. 술 냄새와 함께 담배 냄새가 섞여났다. 서연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다녀왔어. 아우 피곤해. 서연은 비틀거리며 들어와 소파에 몸을 던졌다. 나는 거실 불을 켜지 않은 채 식탁 의자에 앉아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어둠 속에 앉아있는 나를 발견한 서연이 화들짝 놀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엄마야. 당신 왜 불도 안 켜고 거기 앉아있어? 사람 놀라게. 재밌었어? 내 목소리는 내가 듣기에도 삭막하고 건조했다. 뭐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수다 좀 떨었지. 목 아파 죽겠네. 압구정 어디서 만났는데? 압구정? 아, 거기. 그 로데오 거리 뒤쪽에 있는 이자카야. 이름이 뭐였더라? 기억도 안 나네. 거짓말이다. 압구정 로데오 거리의 이자카야에서 밴드 음악 소리가 묻어올 리는 없으니까.
그녀의 옷자락에서는 희미하게 남아 앰프 특유의 먼지 냄새와 지하 공간의 습한 냄새가 났다. 씻고 잘게. 당신도 얼른 들어가자. 서연은 도망치듯 욕실로 들어갔다. 그녀가 벗어둔 핸드백이 소파 위에 덩그러니 남았다. 나는 뱀이 먹이를 노리듯 그 가방을 노려보았다. 그리고 그녀가 샤워기 물을 트는 소리를 확인하자마자 가방을 열었다. 휴대폰. 잠금 패턴은 엘자. 예전부터 쓰던 그대로였다. 패턴을 풀고 카카오톡을 열었다. 맨 위에 고정된 채팅방은 딸아이도 나도 아니었다. 영원한 보컬 민오빠. 손가락이 덜덜 떨려왔다. 채팅방을 누르자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서연아, 오늘 와줘서 고마워. 내가 있으니까 노래가 절로 나오더라. 오빠, 나도 너무 행복했어. 옛날 생각나더라. 우리 그때 참 좋았는데. 다음 주 크루즈 여행 기대되지 않아? 우리 둘만의 시간이야. 아무도 방해 못해. 응, 남편한테는 친구들이랑 간다고 했어. 완벽하게 속였으니까 걱정 마. 완벽하게 속였다고.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실감했다. 머리 뚜껑이 열리고 시야가 붉게 물들었다.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액정이 으스러질 것만 같았다. 여보, 수건 좀 가져다 줄래? 욕실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무것도 모르는 천진난만하고 교태 섞인 목소리. 나는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당장이라도 욕실 문을 박차고 들어가 소리를 지르고 싶었다.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30년 세월을 어떻게 이딴 식으로 짓밟을 수 있냐고. 하지만 나는 인사팀 상무 강진혁이다. 수많은 노사 분규와 구조 조정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협상을 타결시켰던 냉혈한이다. 지금 터뜨리면 나는 감정적인 패배자가 될 뿐이다. 나는 차가운 물 한 컵을 들이키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식도로 밀어넣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더 확실한 것, 빠져나갈 구멍조차 없는 완벽한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내 재산을 지켜야 한다. 저 더러운 불륜 커플에게 내 피땀 어린 퇴직금을 단 한 푼도 쓰게 할 수는 없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다. 서연은 늦잠을 자고 있었다. 침대 옆 협탁에 놓인 그녀의 휴대폰이 징징 울렸다. 민오빠겠지. 나는 역겨움을 참으며 현관문을 닫았다. 내가 향한 곳은 서초동 법조타운이었다. 고등학교 동창이자 이 바닥에서 독사로 통하는 이혼 전문 변호사 최민석의 사무실. 오랜만이다, 강상무. 아니, 이제 강 사장님인가? 은퇴하고 얼굴 보기 힘드네. 민석은 너스레를 떨며 악수를 청했지만 내 얼굴을 보자마자 표정을 굳혔다. 야, 너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초상집 다녀왔냐? 낯빛이 흑빛이다. 민석아, 시간 좀 되냐? 긴히 상의할 게 있다. 나는 회의실에 앉자마자 가져온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쏟아냈다. 밤새 정리한 서연의 카드 명세서, 민태우의 라이브 카페 정보, 그리고 몰래 캡처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출력물. 민석은 안경을 고쳐 쓰고 서류들을 훑어내렸다. 사각거리는 종이 넘기는 소리만이 적막한 회의실을 채웠다. 한참을 침묵하던 민석이 서류를 내려놓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강진혁, 너 이거 확실하냐? 재수 씨가. 확실해. 어제 카톡 대화방 직접 봤어. 크루즈 여행 둘이 가는 거야. 민석은 혀를 찼다. 30년 산 부부도 한순간이네. 태산건설 인사팀 귀신 강진혁이 여자 문제로 나를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위로 따위 필요 없어. 민석아, 나 어떻게 해야 하냐? 그냥 다 엎어버리고 싶은데, 그년이랑 그놈한테 복수하고 싶은데. 내 목소리가 떨렸다. 민석은 냉정한 눈빛으로 나를 직시했다. 진혁아, 잘 들어. 지금부터 넌 남편이 아니라 사냥꾼이 되어야 해. 감정? 갖다 버려. 억울함? 나중에 법정에서 쏟아내. 지금 내가 해야 할 건 딱 3가지야. 민석은 화이트보드에 굵은 매직으로 글씨를 써내려갔다. 1. 재산 동결 및 명예 변경. 2. 결정적 증거 확보 빼박 힌트. 3. 포커페이스. 첫째, 재수 씨가 내 돈 야금야금 뺏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공동 명의로 된 것부터 정리해야 돼.
지금 사는 반포 아파트 공동 명의지. 그거 당장 딸내미한테 증여하든 매매하든 넘겨. 그리고 내 개인 계좌 비밀번호 싹 다 바꾸고. 그건 바로 할 수 있어. 둘째, 카톡 캡처? 카드 내요? 이걸로는 약해. 법정 가면 그냥 동창이다. 장난친 거다라고 오리발 내밀면 골치 아파져. 판사가 봤을 때 이건 누가 봐도 불륜이네 할 만한 사진이나 영상이 필요해. 모텔 들어가는 거, 침대에 같이 있는 거. 가장 확실한 건 그 크루즈 여행이야. 민석은 명함 한 장을 내밀었다. 검은색 바탕에 금색 글씨로 K탐정사무소장 마동철이라고 적혀 있었다. 내 전담 조사관이야. 전직 광역수사대 형사 출신인데 일 처리가 깔끔해. 돈은 좀 들겠지만 확실한 물건 물어다 줄 거야. 돈은 상관없어. 나는 명함을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그리고 셋째가 제일 중요해. 진혁아, 너 오늘 집에 가서 재수 씨한테 웃어줘라.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처럼 밥 달라고 하고 TV 보면서 농담 따먹기 해. 재수 씨가 안심하고 그놈이랑 여행을 떠나게 만들어야 돼. 덫을 놨으면 쥐가 치즈를 물 때까지 숨죽이고 있어야지. 섣불리 몽둥이 들고 설치면 쥐는 도망간다. 웃어주라고? 그 얼굴을 보고 속에서 신물이 넘어왔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게. 연기라면 자신 있어. 30년 동안 회사에서 윗분들 비위 맞추면서 배운 게 그거니까. 좋아. 그럼 작전 시작하자. 크루즈 출발이 언제라고? 다음 달 15일. 여수항 출발. 민석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여수라. 여수 밤바다가 아주 피로 물들겠네. 마 소장한테 바로 연락해. 그날 같은 배에 태워야 하니까. 사무실을 나서자 차가운 도심의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하지만 내 가슴 속에는 그보다 더 차가운 칼날이 벼려지고 있었다. 하늘은 맑았지만 내 눈에는 세상이 잿빛으로 보였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래, 서연아. 내가 원하던 그 낭만적인 크루즈 여행, 내가 지옥행 유람선으로 만들어줄게. 기대해. 나는 휴대폰을 꺼내 마동철 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기도 전에 걸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예, K탐정사무소입니다. 최 변호사 소개로 연락드렸습니다. 의뢰할 게 있습니다. 강 선생님 되십니까? 이야기 들었습니다. 바로 들어갈까요?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다. 집안 공기가 달라졌다. 서연이 크루즈 여행을 준비하는 일주일 동안 우리 집 거실은 마치 연극 무대와도 같았다. 그녀는 들뜬 소녀 역을, 나는 자상하고 무심한 남편 역을 맡았다. 하지만 무대 뒤편에서 나는 칼을 갈고 있었고 그녀는 그 칼날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여보, 이거 어때? 이번에 백화점에서 큰맘 먹고 산 건데. 서연이 안방에서 걸어 나왔다. 등파임이 과감한 새빨간 칵테일 드레스였다. 55의 나이라 믿기지 않을 만큼 관리가 잘 된 몸매였지만 내 눈에는 그 붉은 천조각이 마치 짐승의 내장처럼 징그럽게 보였다. 그녀가 몸을 비틀며 거울을 보았다. 예쁘네. 친구들이랑 파티라도 하나 봐? 나는 소파에 앉아 무심한 척 신문을 넘기며 대답했다. 속에서는 위산이 역류의 식도를 태우는 것 같았지만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려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응, 마지막 날 선상 파티가 있대. 그때 입으려고. 너무 야한가? 아니야. 당신 아직 젊어. 가서 기 죽지 말고 신나게 놀다 와. 그동안 고생만 했는데 이 정도 호사는 누려야지. 내 칭찬에 서연의 얼굴이 활짝 피었다. 그녀는 내게 다가와 볼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고마워, 여보. 역시 우리 남편밖에 없어. 역겨웠다. 그 입술이 며칠 전 양평의 라이브 카페에서 민태우의 입술을 훑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자 구토가 치밀었다. 나는 화장실을 핑계로 자리를 피했다. 세면대 잡고 거울 속의 나를 노려보았다. 충혈된 눈. 깊게 패인 주름. 참아. 강진혁. 지금 터뜨리면 다 망쳐. 재산을 지켜야 해. 나는 찬물로 세수를 하고 다시 거실로 나갔다. 서연은 콧노래를 부르며 캐리어에 옷을 채워넣고 있었다. 그 노래.
또 그놈의 노래였다. 비 내리는 명동거리.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다음 날 오후 나는 마동철 소장의 사무실을 찾았다. 허름한 상가 건물 3층, 간판도 제대로 없는 사무실 안은 담배 냄새와 컵라면 냄새가 섞여 있었다. 마 소장은 모니터 3대를 동시에 보며 컵라면을 후루룩거리고 있었다. 오셨습니까, 사장님? 타이밍 좋게 오셨네. 따끈따끈한 거 하나 건졌습니다. 마 소장이 기름 묻은 손을 휴지로 대충 닦고는 USB 하나를 내밀었다. 어제 저녁입니다. 사모님이 동창 모임 간다고 하셨죠? 압구정이 아니라 하남 미사리 쪽으로 빠지시던데. 모니터 화면에 영상이 재생됐다. 미사리 조정 경기장 근처의 한적한 주차장. 서연의 차가 들어서고 잠시 후 낡은 검은색 SUV 한 대가 옆에 섰다.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는 민태우였다. 장발을 뒤로 묶고 가죽 재킷을 입은 꼴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겉멋든 딴따라였다. 서연이 차에서 내려 민태우에게 달려가 안겼다. 두 사람은 주차장에서 남들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키스를 나눴다. 민태우의 손이 서연의 허리를 감싸고 엉덩이 쪽으로 내려가는 장면에서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근처 무인텔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 시간 저녁 7시 40분, 나오는 시간 밤 11시 20분. 약 3시간 40분 체류. 빼박이죠. 마 소장이 건조한 목소리로 타임라인을 읊었다. 이 정도면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야 충분하죠. 근데 사장님이 원하시는 게 완벽한 파멸 아닙니까? 최 변호사님이 그러시더군요. 재산 분할 방어하고 위자료 최대로 뜯어내려면 단순 불륜을 넘어서서 사모님이 가정 경제를 파탄내고 상간남에게 돈을 퍼다 날랐다는 정황까지 다 엮어야 한다고. 크루즈가 결정타입니다. 거기서 두 사람이 돈 쓰는 거, 같은 방 쓰는 거 아주 적나라하게 다 찍어 오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 속의 분노가 차갑게 식어 단단한 사리로 변해가고 있었다. 부탁합니다. 비용은 얼마가 들어도 좋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쥐새끼 잡는 데는 도가 텄으니까. 아, 그리고 이거. 마 소장이 서류 봉투 하나를 더 건넸다. 민태우 그놈 뒷조사 좀 해봤습니다. 아주 가관이더군요. 신용불량자의 빚이 2억이 넘어요. 라이브 카페는 월세 밀려서 쫓겨나기 직전이고. 사모님한테 붙은 이유가 딱 나오죠? 낭만? 사랑? 웃기지 말라고 하십시오. 그놈한테 사모님은 그냥 걸어다니는 ATM기입니다.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서연은 그것도 모르고 첫사랑의 추억이니 뭐니 하며 내 퇴직금을 그놈 아가리에 쳐넣고 있었던 것이다. 연민조차 들지 않았다. 그저 그 어리석음이 경멸스러울 뿐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퇴근한 척 집에 들어와 서연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다. 이게 뭐야? 여행 가서 맛있는 거나 사 먹어. 친구들이랑 회비 낼 때 당신이 한번 쏴. 기죽지 말고. 봉투 안에는 현금 200만 원이 들어있었다. 서연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어머 여보. 정말? 이렇게 큰 돈을. 당신 그동안 고생했잖아. 나 은퇴하고 나서 눈치만 보게 한 것 같아서 미안했어. 서연은 감동한 듯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안았다. 나는 그녀의 등 뒤에서 서늘하게 웃었다. 그래, 가져가라. 그 돈으로 그 제비놈한테 술도 사주고 밥도 사줘. 내가 그 돈을 쓰면 쓸수록 나중에 법정에서 내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테니까. 그 200만 원은 내 아내에게 주는 용돈이 아니라 피고인 유서연에게 채울 수갑 값이었다. 운명의 날이 밝았다. 10월 15일. 하늘은 야속할 정도로 맑고 푸르렀다. 서연은 새벽부터 일어나 부산을 떨었다. 평소에는 잘 바르지도 않던 매니큐어를 바르고 온갖 액세서리로 치장을 마쳤다. 그녀의 표정은 마치 수학여행을 앞둔 여고생처럼 들떠 있었다. 여보, 나 다녀올게. 밥 챙겨 먹고 빨래는 내가 갔다 와서 할 테니까 손대지 마. 현관문 앞에서 서연이 손을 흔들었다. 나는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배웅을 나갔다. 그래, 조심하고. 멀미약 챙겼지? 응, 친구들이 다 준비했대. 걱정 마. 그 친구들이 민태우 한 명이라는 사실을 나는 알고 그녀도 알지만
우리는 서로 다른 의미로 모른 척했다. 택시가 도착하자 서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랐다. 택시가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며 나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잘 가라. 그게 내 마지막 웃음일 테니까. 서연이 떠나자마자 나는 옷을 갈아입었다.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내 차가 아닌 렌터카를 몰고 뒤를 쫓았다. 물론 직접 미행할 필요는 없었다. 이미 마 소장이 그녀의 동선에 붙어 있었고 실시간으로 위치 정보가 내 휴대폰으로 전송되고 있었다. 하지만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그녀가 지옥행배에 오르는 그 순간을. 목적지는 전라남도 여수 엑스포 여객선 터미널. 서울에서 4시간이 넘는 거리였다. 나는 고속도로 휴게소 한 번 들르지 않고 엑셀을 밟았다. 오후 2시 여수항에 도착했다. 거대한 크루즈 오션 스타호가 위용을 뽐내며 정박해 있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설레는 표정으로 승선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터미널 2층 카페 구석에 자리를 잡고 창밖을 내려다보았다. 잠시 후 익숙한 흰색 코트를 입은 서연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옆에는 기타 케이스를 맨 민태우가 있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숨길 생각이 없는 듯 팔짱을 끼고 있었다. 서연은 민태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까르르 웃었고 민태우는 그런 서연의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느끼한 미소를 지었다. 역겹군. 나는 망원 렌즈가 달린 카메라로 그 모습을 한 장 한 장 찍었다. 물론 배 안에 탑승한 마 소장이 더 가까이서 찍겠지만 내 손으로도 이 증거를 남겨야 했다. 나의 분노를 기록하기 위해서였다. 두 사람은 체크인 카운터를 지나 배 안으로 사라졌다. 배가 고동을 울리며 출항을 알렸다. 거대한 선체가 육지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이제 그들은 바다라는 고립된 공간에 갇혔다. 도망칠 곳 없는 완벽한 사냥터였다. 배가 떠나고 나는 다시 차에 올랐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근처 호텔로 향했다. 나는 3박 4일 동안 여수에 머물며 마 소장이 보내오는 전리품들을 확인할 생각이었다. 호텔 방에 들어와 위스키 한 병을 땄다. 독한 술이 목을 타고 넘어갔지만 취하지 않았다. 오후 6시쯤 되자 마 소장에게서 첫 번째 보고가 들어왔다. 띠링. 사진 5장 전송 동영상 1개 전송. 사진 속 배경은 크루즈 내의 고급 레스토랑이었다. 창가 자리에 앉은 서연과 민태우는 와인잔을 부딪히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랍스터와 스테이크가 놓여 있었다. 내가 준 200만 원으로 시킨 것이겠지. 민태우가 서연의 손등에 키스하는 사진. 서연이 민태우에게 음식을 먹여주는 사진.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꿀이 떨어지는 눈빛을 교환하는 사진. 나는 사진을 확대해 서연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행복해 보였다. 나와 살았던 30년 동안 저런 표정을 지은 적이 있었던가. 배신감보다 더 깊은 허탈함이 밀려왔다.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정은 저놈의 현울림과 기타 소리 몇 번에 무너질 만큼 허약한 모래성이었나. 이어서 동영상을 재생했다. 선상가판이었다. 자기야, 바다 너무 좋다. 우리 진짜 신혼여행 온 것 같아. 그러게. 진작 데려왔어야 하는데. 서연아, 사랑한다. 나도 사랑해, 오빠. 우리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자. 서연의 목소리는 낭창거렸다. 신혼여행이라는 단어에 내 이성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의 진짜 신혼여행은 가난했다. 제주도 저가 호텔에서 묵으며 돈 아끼겠다고 김밥을 사 먹으면서도 행복해했다. 그런데 그녀는 내 돈으로 상간남과 호화 크루즈를 즐기며 그걸 신혼여행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죽을 때까지? 그래, 소원대로 해주지. 사회적으로 매장당해서 죽은 듯이 살게 해줄게. 나는 위스키 잔을 벽에 집어던졌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다. 붉은 위스키가 벽지를 타고 피처럼 흘러내렸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슬픔이 아니었다. 내 인생에 대한 모독을 참을 수 없는 분노였다. 밤 10시. 마 소장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다. 타겟들 302호 객실 입실. 룸서비스로 샴페인 주문 확인. 복도에서 대기 중. 이제 시작이다. 그들의 밤은 뜨겁겠지만 나의 밤은 차갑고 길 것이다.
크루즈가 출항한 지 이틀째 되는 날, 나는 딸 지은이를 여수로 불렀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지은이는 갑작스러운 내 호출에 놀라 휴가를 내고 내려왔다. 아빠, 무슨 일이야? 엄마는 전화도 안 받고. 호텔 로비로 들어선 지은이의 얼굴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말없이 지은이를 데리고 내 방으로 올라갔다. 방 안은 어두웠고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 한 대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지은아, 앉아라. 그리고 지금부터 아빠가 보여주는 거. 놀라지 말고 봐라. 뭔데 그래? 아빠 분위기가 왜 이렇게 무서워? 엄마한테 무슨 일 생겼어? 지은이는 불안한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노트북 화면을 켰다. 마 소장이 실시간으로 보내온 사진과 영상들이 폴더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1일차 레스토랑, 1일차 갑판 키스, 2일차 수영장 노출, 2일차 객실 동침. 이게 뭐야? 지은이의 시선이 화면에 고정되었다. 처음에는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듯 눈을 가늘게 뜨더니 이내 동공이 확장되고 입이 벌어졌다. 사진 속 엄마는 낯선 남자와 수영복 차림으로 선베드에 누워 있었다. 남자가 엄마의 배에 오일을 발라주고 있었고 엄마는 남자의 목을 끌어안고 있었다. 누가 봐도 명백한 연인의 모습이었다. 이 사람 누구야? 엄마 맞아?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맞다. 저 남자는 엄마 대학 동창이고 지금 둘이서 크루즈 여행 중이야. 친구들이랑 간다는 건 거짓말이었어. 말도 안 돼. 엄마가 어떻게? 아빠한테 어떻게? 지은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나는 잔인하지만 확실하게 쐐기를 박아야 했다. 더 봐라. 나는 2일차 객실 동침 폴더를 열었다. 마 소장이 객실 발코니 쪽에서 특수 장비로 찍은 영상이었다. 커튼이 살짝 열린 틈으로 침대 위 뒤엉킨 두 사람의 실루엣이 선명하게 보였다. 신음소리가 섞인 대화 내용까지 녹음되어 있었다. 아빠, 그만해. 지은이가 비명을 지르며 노트북을 덮었다. 딸아이는 소파에 얼굴을 묻고 통곡하기 시작했다. 자상하고 가정적이었던 엄마의 추악한 민낯을 마주한 딸의 충격은 내가 짐작하는 것 이상일 것이다. 나는 지은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미안하다, 지은아. 너한테 이런 더러운 꼴을 보여줘서. 하지만 알아야 해. 우리가 살려면, 내 노후와 내 미래를 지키려면 어쩔 수 없었어. 지은이는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들었다. 눈화장이 번져 엉망이 된 얼굴로 나를 보았다. 눈빛에 서려있던 슬픔이 서서히 분노로 바뀌고 있었다. 아빠, 엄마가 저 남자한테 돈도 썼어? 응. 내 퇴직금 그리고 생활비. 수천만 원은 좋게 될 거다. 저 남자 빚쟁이라더라. 내 엄마는 지금 물주 노릇을 하고 있는 거야. 지은이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용서 못해. 우리 아빠가 그 돈 어떻게 벌었는데. 30년 동안 새벽별 보고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면서 번 돈인데. 그걸 저런 놈한테. 지은이는 내 손을 꽉 잡았다. 아빠, 나 뭐 하면 돼? 아빠 하라는 대로 다 할게. 나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꺼냈다. 최민석 변호사가 작성해준 부동산 매매 계약서와 증여 관련 서류들이었다. 지금 살고 있는 반포 아파트 4명의로 돌릴 거야. 엄마가 돌아와서 재산 분할 청구하기 전에 미리 손을 써야 해. 형식상은 매매로 할 건데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서 집을 판 것처럼 꾸밀 거야. 법적으로 문제없게 변호사 삼촌이 다 세팅해놨어. 너는 도장만 찍으면 돼. 응, 찍을게. 아빠 거니까 아빠 마음대로 해. 엄마한테는 한 푼도 주지 마. 지은이는 망설임 없이 도장을 찍었다. 서류에 붉은 인주가 선명하게 찍히는 순간 나는 안도감과 동시에 씁쓸함을 느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 가족을 해체해야 하는 이 아이러니. 그리고 이건 내 엄마가 돌아오면 줄 선물이다. 나는 또 다른 봉투를 보여주었다. 이혼 소장과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소장. 내일 배가 여수항으로 돌아온다. 엄마가 배에서 내리면 우리 둘이 마중 나갈 거야. 그리고 거기서 끝낼 거다. 나도 갈래. 내 눈으로 똑똑히 볼 거야. 엄마가 저 남자랑 배에서 내리는 꼴을.
지은이의 눈빛은 독하게 변해 있었다. 배신당한 자식의 분노는 배우자의 분노만큼이나 무서운 법이다. 서연은 상상조차 못하고 있을 것이다. 낭만적인 여행의 끝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꽃다발이 아니라 단두대라는 사실을. 그날 밤 지은이와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창밖으로 검은 바다가 넘실거렸다. 내일이면 저 바다 위에서 서연이 돌아온다. 35년 전의 첫사랑과 함께, 그리고 30년 결혼 생활의 파국과 함께. 심연은 이미 입을 벌리고 우리 가족을 삼킬 준비를 마쳤다. 나는 그 심연 속으로 서연을 밀어넣을 것이다. 내 손에 피를 묻히더라도. 여수항의 아침은 잔인할 만큼 눈부셨다. 갈매기 울음소리가 날카롭게 고막을 긁었다. 나는 지은이와 함께 여객 터미널 입구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았다. 지은이는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지만 그 아래 굳게 담은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것까진 감추지 못했다. 아빠, 저기 들어와. 오전 10시. 거대한 오션스타우가 접안을 시작했다. 백고동 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졌다. 며칠 전에는 저 소리가 낭만의 시작을 알리는 팡파르였겠지만 지금은 처형식을 알리는 장송곡처럼 들렸다. 하선이 시작되고 수많은 인파가 쏟아져 나왔다. 가족 단위의 관광객들, 손을 잡은 연인들. 그 행복한 무리 속에 이질적인 두 사람이 섞여 있었다. 서연과 민태우였다. 서연은 흰색 책 넓은 모자에 하늘거리는 롱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며칠 사이 얼굴이 확 핀 것 같았다. 민태우는 여전히 서연의 허리에 손을 두른 채 귓속말을 속삭이고 있었고 서연은 그 말에 자지러지게 웃고 있었다. 더러운. 지은이가 주먹을 꽉 쥐었다. 나는 지은이의 어깨를 잡아 진정시켰다. 아직 아니야. 좀 더 가까이 올 때까지 기다려. 두 사람은 아무런 의심 없이 출구 쪽으로 걸어왔다. 서연이 택시 승강장을 찾으려 두리번거리는 순간 나와 눈이 마주쳤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서연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증발했다. 핏기가 싹 가시며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입술이 달싹였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옆에 있던 민태우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내 쪽을 보았다. 누구 아는 사람? 민태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내가 다가갔다. 내 뒤에는 지은이가 서 있었다. 여보? 지은아? 서연이 쥐어짜듯 목소리를 냈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민태우의 팔짱을 풀고 한 걸음 물러섰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재밌었어? 친구들과의 여행? 나는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분노로 소리를 지를 줄 알았는데 막상 닥치니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차분하게 나왔다. 여보, 그게 아니라. 여긴 어떻게? 오해야. 이 사람은 그냥 우연히 배에서 우연히 만나서 같은 방을 쓰고 수영장에서 껴안고 뒹굴었나? 나는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서연의 발치에 던졌다. 툭 하는 소리와 함께 봉투 입구가 벌어지며 사진 몇 장이 삐져나왔다. 민태우와 침대에 엉켜있는 적나라한 사진들이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쳐다보기 시작했다. 서연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사진을 주워 담으려 했지만 지은이가 그 손을 발로 밟아버렸다. 손대지 마. 더러워. 지은이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서연이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보았다. 지은아. 엄마가 설명할게. 엄마 말 좀 들어봐. 설명? 무슨 설명? 아빠 피 같은 돈으로 제비놈이랑 놀아난 거? 아니면 나한테 거짓말하고 뻔뻔하게 웃던 거? 지은이는 쓰고 있던 선글라스를 벗어던지고 소리를 질렀다. 그동안 참아왔던 울분이 터져나왔다. 당신이 우리 엄마야? 어떻게 아빠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아빠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다. 민태우는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걸 깨닫고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다. 이봐요, 민태우 씨. 내가 그를 불렀다. 민태우가 흠칫 놀라 멈췄다. 어디 가시나? 인사도 안 하고. 내 돈으로 여행 잘 다녀왔으면 감사 인사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아니, 저기. 선생님, 뭔가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냥 가이드 역할을. 가이드? 침대 위에서도 가이드 해주나? 2,500만 원.
나는 민태우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 들어갈 거야. 내 놈 빚이 2억이라지. 거기에 2,500 더 얹어줄게. 평생 빚 구렁텅이에서 허우적대봐. 민태우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는 나를 한 번, 서연을 한 번 보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아니, 이 여자가 먼저 꼬신 겁니다. 옛날 생각난다고 자기가 돈 다 댈 테니 놀아달라고 해서. 저는 거절하려고 했는데. 민 오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서연이 경악하며 민태우를 쳐다봤다. 믿었던 사랑의 배신. 그 꼴이 아주 볼만했다. 시끄러워. 당신 때문에 내 인생까지 조지게 생겼잖아. 민태우는 서연을 뿌리치고 도망치듯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서연은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나를 올려다보았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내 바짓단을 잡았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나 봐. 한 번만 용서해줘. 이거나. 나는 매정하게 다리를 뺐다. 집에는 들어올 생각 마. 비밀번호 바꿨으니까. 내 짐은 퀵으로 보낼 거야. 앞으로 연락은 변호사 통해서 해. 나는 지은이의 손을 잡고 뒤돌아섰다. 등 뒤에서 서연의 통곡 소리가 들려왔지만 나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내 30년 결혼 생활은 그 여수항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서 비참하게 끝이 났다. 서울로 올라온 나는 계획대로 일을 처리해 나갔다. 서연은 친정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친구 집을 전전하는 듯 했다. 내 휴대폰은 차단했지만 회사 사무실 번호나 지은이의 전화로 끊임없이 연락을 시도해왔다. 물론 우리는 그 어떤 연락도 받지 않았다. 최민석 변호사가 전해준 소식에 따르면 서연은 이혼 소장을 받고 기절했다고 한다. 위자료 5천만 원, 재산 분할 영원. 내가 청구한 내용은 가혹할 정도로 완벽했다. 그녀가 빼돌린 돈, 상간남에게 쓴 돈, 그리고 유책 배우자로서의 책임까지. 법정 다툼은 예상보다 싱겁게 끝났다.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이다. 크루즈에서의 사진과 영상, 민태우와의 카톡 내용, 카드 내역서는 그녀가 빠져나갈 구멍을 모두 막아버렸다. 조정 기일날 나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굳이 그 얼굴을 다시 보고 싶지 않았다. 대신 최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나갔다. 강 사장 끝났어. 오후 늦게 민석에게서 전화가 왔다. 재수 씨. 아니 그 여자 싹싹 빌더라. 위자료 깎아달라고. 근데 판사가 사진 보더니 혀를 차더군. 조정 성립됐어. 위자료 4천만 원. 재산 분할은 포기하는 조건으로. 4천만 원? 5천 아니었어? 그 여자가 지금 가진 돈이 한 푼도 없다며 죽는 소리를 해서 1천만 원 깎아줬다. 대신 민태우 그놈한테는 3천만 원 그대로 판결났어. 나쁘지 않았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 중요한 건 그녀가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고맙다 민석아. 전화를 끊고 나는 텅 빈 거실을 둘러보았다. 서연의 흔적은 모두 지워졌다. 그녀의 옷, 화장품, 사진. 짐 정리 업체 부르니 반나절 만에 30년의 흔적이 트럭 한 대에 실려나갔다. 지은이는 내 명의로 된 오피스텔로 독립시켰다. 이 넓은 아파트에는 나 혼자 남았다. 쓸쓸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홀가분했다. 썩은 살을 도려낸 후에 쓰라림은 있었지만 더 이상 썩어 들어가지 않는다는 안도감이 더 컸다. 몇 달 후 나는 우연히 서연의 소식을 들었다. 동창 모임에 나갔다가 건너 들은 이야기였다. 서연은 결국 민태우에게 버림받았다고 했다. 민태우는 위자료 소송 패소 후 잠적해버렸고 서연은 그 빚까지 덮었을 위기에 처했다는 소문이었다. 친정에서도 쫓겨난 그녀는 현재 지방의 어느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일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 한때 사모님 소리 들으며 백화점을 제 집 드나들듯 하던 그녀가 고무장갑을 끼고 남이 먹다 남긴 그릇을 닦고 있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묘한 기분이 들었다. 통쾌함? 연민? 아니, 그저 무상함이었다. 그녀가 선택한 불꽃 같은 사랑의 대가는 차가운 설거지물과 빚 독촉장이었다. 나는 여수행 티켓을 예매했다. 그 지긋지긋한 기억이 서린 여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정착하기로 마음먹은 곳도 여수였다. 그곳에 내 새로운 집을 지을 것이다.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 오로지 나만을 위한 성을. 1년이 지났다. 여수 돌산대교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 하얀 2층 집이 완성됐다. 이름은 더 헤븐 더 헤이번. 안식처라는 뜻이다. 1층은 게스트하우스, 2층은 내 거주 공간으로 꾸몄다. 퇴직금과 아파트를 처분한 돈으로 지은 이 집은 내 인생의 이막을 여는 무대였다. 아침에는 바다 안개를 보며 커피를 내리고 낮에는 정원을 가꾸거나 낚시를 다녔다. 저녁에는 게스트들과 어울려 바비큐 파티를 열기도 했다. 사장님, 여기 뷰가 정말 끝내주네요. 서울에서 온 젊은 커플이 탄성을 질렀다. 나는 웃으며 고기를 구워주었다. 많이 드세요. 여수 밤바다 보면서 먹는 고기 맛이 일품이죠. 그들의 모습에서 30년 전 나와 서연의 모습을 보았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마음이 아리지 않았다. 과거는 그저 흘러간 파도일 뿐, 지금 내 발밑을 적시는 물결은 새로운 것이다. 지은이도 종종 내려왔다. 남자친구를 데려오기도 했다. 건실하고 착해 보이는 청년이었다. 아빠 얼굴 너무 좋아 보인다. 서울에 있을 때보다 10년은 젊어 보여. 그러냐? 바닷바람 맞아서 주름만 늘었는데 무슨. 우리는 테라스에 앉아 맥주를 마셨다. 엄마 소식 들었어?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맥주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궁금하지 않다. 저번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었어. 엄마였어. 울면서 미안하다고 한 번만 보고 싶다고. 그래서? 만났니? 아니. 그냥 끊었어. 그리고 번호 차단했어. 나한테 엄마는 죽었으니까. 지은이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가에는 옅은 물기가 서렸다. 나는 딸의 손을 잡아주었다. 잘했다. 뒤돌아보지 마라. 앞만 보고 가기에도 인생은 짧아. 그날 밤 나는 꿈을 꿨다. 크루즈 선상이었다. 하지만 옆에는 서연도 민태우도 없었다. 나는 혼자 갑판에 서서 붉게 타오르는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파도 소리가 음악처럼 들려왔다. 잠에서 깨어나니 창밖으로 진짜 여수 밤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검은 바다 위로 붉은 등대 불빛이 깜빡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펜과 노트를 꺼냈다. 이곳에 내려와서 시작한 취미가 하나 있다. 글을 쓰는 것이다. 내 아픔과 상처 그리고 치유의 과정을 소설로 옮기고 있었다. 제목은 붉은 파도 검은 항해. 지금 쓰고 있는 이 이야기가 바로 내 이야기다. 한 남자가 믿었던 세상의 붕괴를 겪고 지옥 같은 복수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자신만의 평화로운 항구에 도착하는 이야기. 이제 마지막 문장을 쓸 차례다. 검은 파도가 물러간 자리, 비로소 나는 온전한 나를 만났다. 붉은 태양이 다시 떠오르고 있었다. 펜을 내려놓았다. 창문을 여니 짭조름한 바다 냄새가 방 안으로 밀려들어왔다. 가슴 깊은 곳까지 시원해지는 기분이었다. 나는 강진혁이다. 그리고 내 인생의 항해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여수의 겨울은 서울보다 온화했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바다 내음은 따뜻한 기운을 품고 있었다. 더 해분의 아침은 언제나 분주했다. 주말을 맞아 만실이 된 객실 손님들을 위해 나는 새벽부터 조식을 준비했다. 갓 구운 빵 냄새와 진한 커피 향이 로비를 가득 채웠다. 사장님, 커피가 정말 맛있어요. 직접 로스팅하신 거예요? 20대 초반의 배낭 여행객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여수 내려와서 배웠습니다. 입에 맞으시다니 다행이네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을 오가는 내 모습은 이제 제법 자연스러웠다. 대기업 임원 강진혁의 껍데기는 완전히 벗겨졌다. 나는 이곳에서 그저 강 사장 혹은 로이로이라는 영어 이름의 친근한 호스트로 불렸다. 과거의 상처는 훈장처럼 남았지만 더 이상 욱신거리는 고통을 주지는 않았다. 오후가 되어 손님들이 관광을 위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게스트하우스에 잠시 정적이 감돌 때였다. 창밖에는 부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회색빛 하늘과 바다가 경계 없이 맞닿아 있는 풍경을 바라보며 나는 읽다 만책을 펼쳤다.
그때 현관 센서 등이 켜지며 인기척이 느껴졌다. 예약 손님은 아직 올 시간이 아니었다. 누구세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 쪽으로 걸어갔다. 유리문 너머 우산도 없이 비를 맞고 서 있는 한 여자가 보였다. 낡은 코트는 물에 젖어 축 늘어져 있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노숙인인가 싶어 문을 열어주려던 찰나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심장이 차갑게 식어버리는 기분이었다. 유서연이었다. 1년 하고도 반년 만이었다. 마지막으로 법원 복도에서 봤던 그 모습과는 딴판이었다. 피부는 거칠어져 검버섯이 피어 있었고 눈밑은 퀭하게 꺼져 있었다. 한때 캠퍼스의 여신이라 불렸던 여자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저 세파에 찌들고 삶에 지친 초라한 중년 여성이 서 있을 뿐이었다. 갈라진 목소리가 빗소리 틈으로 스며들었다. 나는 문을 완전히 열지 않은 채 가만히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여긴 어떻게 알고 왔지? 지은이한테. 사정해서. 물어물어 왔어. 제발 문 좀 열어줘. 추워. 서연이 몸을 바들바들 떨었다. 그녀의 신발을 보았다. 밑창이 다 다른 싸구려 운동화. 흙탕물이 튀어 엉망이었다. 한때 내 카드로 백화점 명품관을 쓸고 다니던 여자의 발이라기엔 처참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다. 연민이나 미련 때문이 아니었다. 그저 이것이 그녀와의 질긴 악연을 끊어내는 마지막 의식이라는 직감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들어와. 하지만 오래 있지는 못해. 서연은 쭈뼛거리며 안으로 들어왔다. 따뜻한 온기가 닿자 그녀의 몸이 더 심하게 떨렸다. 나는 그녀에게 마른 수건과 따뜻한 유자차 한 잔을 내주었다. 그녀는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허겁지겁 차를 마셨다. 민태우는? 내가 물었다. 서연은 찻잔을 쥔 손을 멈칫했다. 도망갔어. 내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서. 다 들고 날랐어. 나 신용불량자 됐어. 식당 일도 허리 다쳐서 잘리고. 갈 데가 없어, 여보. 서연이 울먹이며 나를 올려다보았다. 나 정말 잘못했어. 그때 내가 귀신에 씌었었나 봐. 당신만 한 사람 없는 거 알면서. 내가 미쳤지. 여보, 나 여기서 일하면 안 될까? 청소도 잘하고 빨래도 잘하잖아. 월급 안 줘도 돼. 그냥 먹여주고 재워만 줘. 당신 옆에 있게만 해줘. 그녀가 내 손을 잡으려 했다. 거칠고 튼 손이었다. 나는 그 손을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밀어냈다. 서연아. 나는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너무 늦었어. 그리고 넌 착각하고 있어. 내가 빨래를 잘하고 청소를 잘해서 내가 너랑 30년을 산 게 아니야. 너를 사랑했고 믿었기 때문에 산 거야. 근데 넌 그 믿음을 내 발로 걷어찼어. 그것도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알아, 아는데. 그래도 우리 정이 있잖아. 지은이 엄마잖아. 지은이 엄마. 나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지은이가 그러더구나. 엄마는 죽었다고. 딸한테 죽은 사람 취급받는 게 어떤 기분인지 넌 평생 모를 거다. 그리고 나한테 넌 더 이상 아내가 아니야. 내 인생을 망치려다 실패한 지나간 재앙일 뿐이지. 나는 지갑에서 5만 원권 지폐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이거 가지고 가. 여수 터미널까지 택시비하고 올라가서 국밥이라도 한 그릇 사 먹어. 이게 내가 너에게 베풀 수 있는 마지막 호의야. 서연은 돈을 보더니 얼굴을 감싸 쥐고 오열했다. 이러지 마. 나 정말 갈 데가 없단 말이야. 나가.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공간을 쩌렁하게 울릴 만큼 힘이 있었다. 더 비참해지기 전에 나가.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 그때는 주거침입으로 경찰 부를 테니까. 서연은 내 눈빛에서 더 이상의 여지가 없음을 읽은 듯 했다. 그녀는 비틀거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테이블 위에 돈을 챙기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자존심과 생존 본능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그녀는 생존을 택했다. 서연이 현관문을 나서고 다시 빗속으로 사라지는 뒷모습을 나는 끝까지 지켜보았다.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은 무표정했다.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았다.
그저 묵은 체증이 완전히 내려간 듯한 완벽한 해방감만이 가슴을 채웠다. 비로소 나의 복수가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몰락을 확인해서가 아니라 그녀를 보고도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였다. 그로부터 2달 후 서울의 한 호텔 웨딩홀. 지은이의 결혼식이 열렸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은이는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신부 대기실에 앉아있는 딸의 손을 잡았다. 아빠, 나 떨려. 괜찮아. 우리 딸 오늘 세상에서 제일 예뻐. 사위 녀석이 눈을 못 떼더라. 지은이가 웃었다. 그 웃음 속에 그늘은 없었다. 엄마. 안 불렀어. 잘했다. 후회 안 해. 아빠가 내 옆에 있는데 뭐가 부족해. 식장이 어두워지고 핀 조명이 버진 로드를 비췄다. 사회자의 멘트와 함께 나는 지은이의 손을 잡고 걸음을 뗐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쏟아졌다. 혼주석에는 나 혼자 앉았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지만 공허하지 않았다. 오히려 꽉 찬 느낌이었다. 내 인생을 지탱해준 딸, 그리고 나를 믿어준 친구들, 새롭게 만난 인연들이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지은이가 사위와 함께 내게 인사를 하러 왔다. 큰절을 올리는 딸의 어깨가 들썩였다. 나는 몸을 굽혀 딸을 안아주었다. 행복해라. 아빠처럼 살지 말고 서로 믿으면서 절대로 그 믿음 놓지 말고 살아. 응, 아빠. 고마워. 키워줘서 고마워.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다. 오늘은 기쁜 날이다. 붉은 눈물 대신 환한 미소로 딸을 보내주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에서 최민석 변호사가 술잔을 건넸다. 고생했다, 강진혁. 딸 시집도 보내고 이제 진짜 숙제 끝났네. 그러게 말이다. 민서가 내 덕분이다. 그때 내가 정신 차리게 안 해줬으면 나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 내가 독하게 버틴 거지. 아, 그리고 너 책 나왔다며? 베스트셀러 코너에 있던데? 민석이 씩 웃으며 물었다. 반응이 꽤 괜찮더라. 나와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위로를 많이 받았대. 나의 자전적 소설 붉은 파도, 검은 항해는 출간되자마자 에세이 부문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이혼과 배신, 그리고 중년의 홀로서기를 담담하게 그려낸 문체가 독자들의 공감을 얻은 모양이었다. 출판사에서는 벌써 차기작 이야기를 꺼내고 있었다. 인쇄 받으면 한턱 쏴라. 당연하지. 여수 한번 내려와. 자연산회로 대접할게. 서울 일정을 마치고 여수로 돌아가는 KTX 안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풍경들이 빠르게 뒤로 밀려나고 있었다. 마치 내 지난 과거들처럼. 어둠이 내린 여수 엑스포역에 도착했다. 익숙한 바다 냄새가 나를 반겼다. 택시를 타고 돌산대교를 건너 더 해분으로 향했다. 게스트하우스는 조용했다. 오늘은 평일이라 손님이 없었다. 나는 2층 테라스로 올라가 와인 한 병을 땄다. 밤바다 위로 여수 케이블카의 불빛들이 별처럼 떠다녔다. 나는 난간에 기대어 와인잔을 흔들었다. 붉은 액체가 잔 속에서 물결쳤다. 3년 전 나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아내의 배신, 사라진 퇴직금, 깨져버린 믿음. 모든 것이 절망적이었다. 하지만 그 절망은 나를 죽이지 못했다. 오히려 나를 더 단단하게 재련했다. 만약 서연이 바람을 피우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그 껍데기뿐인 가정에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여자에게 헌신하며 늙어갔을 것이다. 내가 진짜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모른 채. 지금의 나는 행복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설레고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며 내 손으로 내린 커피의 향을 음미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었다. 검은 파도는 지나갔다. 폭풍우도 멈췄다. 이제 내 앞에는 잔잔하고 평화로운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만이 남아있다. 나는 그 바다를 향해 나만의 닻을 올렸다. 건배. 나는 허공을 향해, 그리고 나의 새로운 인생을 향해 잔을 들어 올렸다. 저 멀리 등대 불빛이 나를 향해 깜빡였다. 마치 잘 왔다고 이제 편히 쉬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차가우면서도 상쾌한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살아있다는 감각이 이토록 선명했던 적이 있었던가. 강진혁의 항해는 끝나지 않았다. 아니, 이제부터가 진짜 항해다. 붉은 파도를 넘어선 나는 그 어떤 풍랑도 두렵지 않다. 나는 미소 지으며 남은 와인을 털어넣었다.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하고 쌉싸름한 맛이 꼭 내 인생의 맛 같았다. 사연 잘 들으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늘 행복하세요.